안녕하세요. 올드 스토리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작가는 미국 작가로 주로 범죄 소설로 잘 알려진 네드라 타이어입니다. 그녀는 1912년 미국 조지아주에서 태어났고 미국 에모리 대학에서 사회복지학을 공부하면서 사회복지 일을 하면서도 작가로도 전문적으로 일을 했습니다. 1940년대부터 출판을 하기 시작하였으며 1952년부터는 미스테리 소설을 발표하기 시작하며 알프레드 히치콕의 잡지에 기고를 꾸준히 해왔습니다. 서스펜스 수준이 정말로 뛰어나며 만연한 우울함에 암울한 분위기를 만드는 데 탁월합니다. 오늘 소개의 작품은 53년작 친절한 살인입니다. 사랑하는 두 부부간의 이혼과 외도, 그리고 범죄. 뻔한 이야기라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촘촘한 상상력과 반전이 숨어 있어 매우 강렬한 인상을 줍니다. 그럼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한 마음으로 감상하세요. 친절한 살인, 네드라 타이어. 존 존스는 아내를 죽여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래야만 했다. 그것만이 그가 유일하게 할 수 있는 친절한 일이었다. 그것은 아내에 대해서 신중히 생각한 끝에 내린 결론이었다. 이혼은 말도 안 되는 것이다. 그럴 만한 이유가 하나도 없었다. 메리는 친절하고 예쁜 데다가 상냥한 동반자였으며 다른 남자에게 눈길 한 번 준 적도 없었다. 게다가 메리는 결혼 이후 한 번도 잔소리를 하지 않았다. 그녀는 훌륭한 요리사였고 카드도 아주 잘했다. 또 마을에서 메리만큼 손님 접대를 잘하는 주부도 없었다. 존은 아내를 죽여야 한다는 사실이 매우 애석했다. 그러나 존은 아내에게 떠나겠다고 말해서 창피를 주고 싶지는 않았다. 겨우 2달 전에 20주년 결혼 기념일을 맞아 앞으로도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부부가 되자고 서로 다짐했기 때문만은 아니었다. 축하해주는 많은 친구들 앞에서 그들은 영원한 사랑을 맹세했었다. 그들은 운명의 여신이 자비를 베풀어서 그들이 함께 죽을 수 있도록 해주길 기원하기도 했다. 어쨌든 존은 메리를 내동댕이 칠 수 없었다. 그것은 비열한 짓이었다. 그가 없는 삶이란 메리에게 전혀 무의미할 것이다. 물론 메리에게는 한창 번창하는 가게가 있었다. 그러나 메리는 진짜 장사꾼은 아니었다. 가게를 연 것은 그들의 옆집에 살던 그리어가 집을 내놓아서 장난삼아 한 것이었다. 문 하나로 두 집이 연결될 수 있도록 벽의 일부를 허무는 일 이외에 전혀 수리나 개조하지 않았다. 그 잡화점은 단지 사랑스러운 남편이 일을 하고 있는 동안 시간을 보내기 위한 것뿐이라고 메리는 말했다. 메리가 사업 수완이 대단하긴 했지만 가게는 메리에게 아무런 의미도 주지 못했다. 사실 가게는 온통 뒤죽박죽이었다. 그래서 존은 심기가 좀 불편했었다. 가게 안이 너무나 복잡해서 위험해 보였던 것이다. 그랬다. 메리의 관심은 존에게 있었다. 가게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었다. 메리에게는 가게 이외에 뭔가 의미 있는 것이 있어야만 했다. 만약 존이 메리와 이혼한다면 아무도 메리를 음악회나 연극에 데리고 가지 않을 것이다. 저녁 만찬이나 메리가 좋아하는 오락도 사라지고 말 것이다. 그들의 친구들 중 그 누구도 존이 없으면 메리를 초대하지 않을 것이다. 이혼당해서 혼자가 되면 메리는 만찬 대신에 점심 식사에나 초대되는 노처녀나 과부 신세로 따돌려질 것이다. 존이 이혼을 요구하면 메리는 받아들일 것이 확실했지만
메리를 그러한 삶으로 내몰 수는 없었다. 메리는 순종적이고 고분고분한 여자였다. 아니다. 존은 메리에게 이혼을 요구해서 그녀에게 모욕을 주고 싶지 않았다. 메리는 존중받아야만 하는 여자였다. 존이 사업차 렉싱턴으로 여행을 갔을 때 레티스를 만나지만 않았더라면 존이 어떻게 그러한 기적을 후회할 수 있겠는가? 존은 레티스를 만난 이후에 6주 동안만큼은 활기에 차서 살았다. 그것과 비교해보면 메리와의 삶은 타고난 재와 같았다. 레티스를 만난 이후로 존은 시력을 찾게 된 장님과 같은 기분을 느꼈다. 그는 이제야 소리를 듣게 된 귀머거리였는지도 모른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 레티스 역시 존을 사랑하고 그와 결혼하기를 열망한다는 것이었다. 레티스는 그와 결혼할 수 있는 자유로운 몸이었다. 레티스는 그를 기다리겠다고 했다. 존은 메리가 방해되지 않도록 처리하는 데 고심했다. 분명히 큰 어려움 없이 조그마한 사고로 처리될 수 있을 것이다. 가게 안은 발 디딜 틈 없이 허접한 쓰레기들로 온통 가득 차 있어서 아주 이상적인 장소였다. 육중한 대리석 흉상이나 샹들리에 그리고 난로 안에 장작을 받치는 받침쇠 등 모든 것이 메리를 순식간에 하늘나라로 보내는 데 사용되어 줄 수 있을 것이다. 아내에게 말씀하셔야 해요. 그들이 렉싱턴에 있는 호텔에서 다시 만났을 때 레티스가 재촉했다. 이혼을 위한 조치를 취하셔야만 해요. 그러셔야 해요. 아내에게 우리 얘기를 하세요. 레티스의 목소리는 나긋나긋하고 음악적이어서 존은 최면에 걸린 것 같았다. 하지만 메리에게 레티스에 대해 어떻게 말할 수 있겠는가? 존은 자기 자신에게조차 레티스가 나타난 것을 설명할 수 없었다. 메리의 상냥함에 비해 레티스는 우아했다. 레티스는 메리만큼 이쁘거나 매력적이지는 않았다. 그러나 레티스를 싫어할 수는 없었다. 레티스와 함께 있으면 존은 열정적이고 능란한 애인이었지만 메리와 함께 있을 때는 유순하고 신중한 남편이었다. 레티스와의 시간은 언제나 절정에서 사는 느낌이었지만 함께 오랜 세월을 살아온 메리에게는 존이 레티스와 몇 번 만나면서 알게 된 놀라움은 전혀 없었다. 레티스는 대지, 공기, 불, 물, 그 네 가지 원소였다. 하지만 메리는 아니다. 존은 그들을 비교할 수 없었다. 어쨌든 서로 매력을 비교해서 좋을 게 뭐가 있겠는가. 그런데 레티스에게 바에 가자고 막 말하려는 순간 존은 챗 플레밍이 호텔 로비를 가로질러 접수계로 가는 것을 보았다. 챗 플레밍이 렉싱턴에는 웬일일까? 그러나 누구나 그 어느 곳이든 갈 수 있는 것이다. 부정한 연인과 함께 있는 것이 발각될지 모른다. 어떤 것도 그들에겐 안전하지 못했다. 챗 플레밍은 조금도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 중에 하나였고 특히 다른 여자와 함께 맞부딪히고 싶지 않은 사람이었다. 그는 언제나처럼 그가 아는 모든 사람에게 떠벌릴 것이다. 메리도 소문을 듣게 될 것이고 그녀는 상처를 입을 것이다. 그렇게 할 수는 없었다. 존은 레티스 옆으로 몸을 움츠렸다. 챗은 접수기에서 빈둥거리고 있었다. 존은 챗이 고개를 조금만 돌리면 자신과 레티스를 볼 수 있기에 그 상태로 있으면 들킬 것이다. 존은 레티스에게 대충 변명을 하고 나서 신문 가판대 쪽으로 옆걸음질러 챗이 접수를 마친 뒤 엘리베이터를 타고 위층으로 올라갈 때까지 잡지로 얼굴을 가리고 있었다. 가까스로 그들은 들키지 않았다. 존은 그들의 애정을 값싼 것으로 만들고 싶지 않았다. 그들은 애정을 정당하고 영원한 것으로 만들기 위해 뭔가 해야만 했으나 동시에 메리에게 상처를 주고 싶지도 않았다.
매일 이 나라에서는 수천 명의 사람들이 죽어간다. 왜 그의 소중한 메리라고 해서 그 사망자 명단에 들 수 없겠는가? 왜 메리는 살해되지 않고 죽을 수 없는가? 존은 다시 레티스에게 겁이 난다고 말했다. 레티스는 걱정스러웠지만 침착하고 단호했다. 그것 보세요. 제가 계속 얘기했잖아요. 아내에게 즉시 말하셔야만 해요. 이런 상태론 계속 살 수 없어요. 무슨 말인지 분명히 이해하시리라 믿어요. 당신이 옳소. 가능한 한 빨리 어떻게 해보겠소. 즉시 하셔야 해요. 삶은 참으로 묘한 것이다. 메리 역시 존과 똑같은 곤경에 처해 있었던 것이다. 메리는 사랑에 빠지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었다. 사실 메리는 자신이 남편을 사랑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그날 아침 케네스가 메리의 가게에 들어와 모차르트의 흉상이 있는지 묻기 전까지 메리는 아주 순진한 부인이었다. 물론 가게에는 모차르트의 흉상이 있었다. 메리의 가게에는 바흐는 물론 모차르트의 흉상도 여러 개 있었고 베토벤과 빅토르 위고, 발자크, 섹스피어, 조지 워싱턴과 괴테 등 다양한 흉상들이 있었다. 고객들은 보통 자신을 소개하지 않는데 케네스는 자신의 이름을 밝혔다. 그리고 나서야 그가 유명한 인테리어 디자이너라는 것도 깨달았다. 아주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이 모차르트의 흉상에 맞아 죽고 싶지는 않고 방을 부수고 싶지도 않습니다만 저의 고객이 모차르트의 흉상으로 집을 장식하겠다고 고집은 하는군요. 다른 것도 좀 볼 수 있습니까? 메리는 그에게 가게 안을 모두 보여주었다. 후에 메리는 그들이 사랑에 빠진 바로 그 순간을 기억해 내려고 애썼다. 케네스는 처음으로 들른 그날 아침을 메리의 가게에서 거의 다 보냈다. 정오가 가까워오자 그는 장롱들 때문에 어지럽고 발 디딜 틈 없는 작은 뒷방에 특히 관심을 가졌다. 그는 장롱 손잡이를 잡아당겨 문을 연 다음 메리에게 손을 뻗었다. 어쩌려고 이러세요? 제발 손님이 들어올 거 생각해 보세요. 그냥 놔둡시다. 케네스가 말했다. 메리는 그런 일이 일어났다는 것을 믿을 수 없었지만 그 일은 일어났다. 나중에 메리는 존이 가끔씩 사업차 여행을 떠나면 케네스가 와서 실증나지 않은 히스 세례를 퍼부으며 밤을 새우고 가겠다고 말해주기를 갈망했다. 그녀는 이제 외롭지 않았다. 장롱들로 가득 찬 작은 뒷방은 케네스와 메리가 은밀히 만나는 장소가 되었다. 그들은 그곳에 소파를 갖다 놓았다. 하루는 누군가의 목소리가 들렸다. 그들은 너무나 서로에게 열중해 있어 누가 오는 것도 알아차리지 못했다. 존슨 부인 어디 계세요? 뭘 좀 사고 싶은데. 메리는 손님을 맞기 위해 나가면서 떨리는 손으로 헝클어진 머리를 다듬으려고 애를 썼다. 메리는 립스틱이 번진 것도 알고 있었다. 손님은 브라이언 부인이었는데 마을에서 가장 수다를 잘 떠는 여자였다. 브라이언 부인은 메리 존슨이 가게에서 수치스럽기 짝이 없는 짓을 하고 있었다고 떠버릴 것이다. 존도 이제 틀림없이 알게 될 것이다.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브라이언 부인은 정신이 없었다. 브라이언 부인은 펜실바니아의 독일인처럼 성질이 급해서 벌써 버터 만드는 틀과 그릇을 고르고 있었다. 나중에 메리가 케네스에게 얘기했듯이 운 좋게 들키지 않은 것이다. 난 당신을 깊이 사랑하오. 당신 역시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난 살금살금 기어들어오는 것에 아주 넌더리가 납니다. 난 더 이상 이 상태를 견딜 수 없소. 이해하겠소? 우린 결혼해야만 하오. 당신 남편에게 이혼하고 싶다고 얘기하시오. 케네스는 마치 이혼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계속해서 이혼 얘기를 꺼냈다.
메리가 20년 동안 사랑해온 친절하고 성실한 남자와 어떻게 이혼할 수 있겠는가? 어떻게 그의 행복을 짓밟을 수가 있겠는가? 만약 존이 죽기만 한다면 왜 그에게는 심장마비가 일어나지 않는가? 매일 수천 명의 사람들이 심장마비로 죽는다. 왜 메리의 소중한 존이라고 해서 갑작스럽게 죽을 수 없겠는가? 모든 것이 간단해진 것 같았다. 전화벨이 울리는 소리조차 화가 난 것처럼 들렸다. 메리가 전화를 받자 케니스는 버럭 화를 냈다. 빌어먹을 메리. 오늘 오후는 웃기는군. 이건 모욕이요. 난 더 이상 살금살금 다닐 수 없어. 당신이 손님과 버터 만드는 틀을 가지고 옥신각신하는 동안 문 뒤에 숨을 수는 없어. 우린 곧바로 결혼해야 하오. 네, 알아요. 참으세요. 난 참을 만큼 참았어. 난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어. 메리는 그의 말뜻을 알았다. 만약 케니스를 잃는다면 메리의 삶은 끝장일 것이다. 메리는 존에게서는 이런 감정을 한 번도 느끼지 못했었다. 소중한 존. 어떻게 그를 버릴 수 있단 말인가? 존은 인생의 가장 중요한 시기에 와 있었다. 그는 혼자서는 10년도 더 못 살 것이다. 그의 존재는 모두 메리에게 집중되어 있는 것이다. 존은 메리를 기쁘게 해주기 위해 살았다. 그는 외롭게 살아갈 것이다. 메리가 없으면 그는 이상한 사람이 될 것이다. 그들의 친구들은 존이 안 됐기 때문에 그를 초대할 것이고 모두가 불쌍하고 처참한 존이라고 부를 것이다. 존이 죽는 편이 더 나을 거라고 말할 것이다. 존은 자신을 소홀히 할 것이고 제대로 식사도 하지 않을 것이고 형편없는 아파트에서 혼자 살아야만 할 것이다. 메리는 존을 그렇게 만들 수 없었다. 왜 케니스와 이 미친 짓을 시작했을까? 왜 그 멍청한 여자는 자기 음악실에 모차르트의 흉상을 갖춰야 한다고 고집을 부렸단 말인가? 왜 케니스는 더 싼 가격으로 모차르트 흉상을 파는 거리에 많고 많은 가게를 놔두고 메리의 가게로 살아왔단 말인가? 그러나 메리는 아무것도 바꿀 수 없었다. 케니스와의 새로운 삶은 존과 사는 것보다 더 나을 것이다. 오직 단 한 번이면 될 것이다. 메리는 존을 처치할 수 있는 훌륭하고 빠르고 효과적이고 흉측하지 않은 방법을 곧 생각해내야만 했다. 존이 그날 밤 여행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을 때 메리는 그 어느 때보다 사랑스러워 보였다. 생각해보니 메리와의 삶은 만족스러웠다. 그러나 레티스를 생각하자 어떤 행동을 취하지 않으면 그는 죄인이 될 것이라는 생각이 불쑥 들었다. 존은 자신이 하려는 일을 해야만 했다. 존은 메리를 가능한 한 신사다운 방법으로 죽여야만 했고 그것을 바로 그날 밤 해야 했다. 그동안 존은 메리가 그를 위해 준비한 저녁 식사를 즐기기로 했다. 그러기 위해서는 보통 때처럼 점잖아야 했는데 존은 개걸스럽게 식사를 했다. 식사를 끝내자마자 존은 살인을 해야 했다. 치즈케이크를 먹으면서까지 한 여자를 죽일 생각을 하는 것은 너무 잔인한 듯했다. 존이 냉정한 것만은 분명히 아니었다. 존은 메리를 어떻게 죽여야 할지 뚜렷한 계획을 세워놓지 못했다. 만약 메리를 가게로 데려갈 수 있다면 조상들이 잔뜩 있는 가게 구석에서 어떻게 해볼 수 있을 것이다. 메리가 미소를 지으며 존에게 커피를 건네주었다. 커피를 좀 많이 드셔야겠어요, 여보. 오래 운전을 하셨으니까요. 그래. 그러지. 고맙소. 저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식탁에 마주 앉아 있는 메리를 흘끗 보았다. 메리의 얼굴이 기묘한 표정이 떠올랐다. 존은 아내의 표정을 보고 당황했다. 그들은 오랜 세월 동안 같이 살았기 때문에 메리가 그의 마음을 읽는 것이 틀림없었다. 메리는 그가 무슨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틀림없이 알 것이다. 메리가 미소를 지었다. 그것은 그들의 신혼여행 이후 메리가 존에게 지은 미소 중에서 가장 훌륭한 미소였다. 다시 모든 것이 좋아 보였다. 여보, 잠깐만 실례할게요. 가게에 가서 꼭 좀 봐야 할 게 있는데 지금 막 생각이 났어요. 금방 올게요. 메리는 서둘러 식당을 나가 거실을 가로질러 가게로 갔다. 그러나 메리는 금방 돌아오지 않았다. 조언은 커피를 2모금 더 마시고는 왜 메리가 늦는지 알아보려고 가게로 갔다. 메리는 존이 들어오는 소리를 듣지 못했다. 존은 메리가 샹들리에가 환하게 켜진 방 한가운데에 있는 것을 보았다. 메리는 존을 향해 등을 보인 채 받침대에 놓인 조상들 옆에 있는 프랑스풍 소파에 앉아 있었다. 메리는 조상들 속에 파묻혀 있었다. 역시 존이 생각했던 대로였다. 메리는 그의 생각을 알아차린 것이다. 메리는 어깨를 들먹이며 흐느껴 울고 있었다. 메리는 그들이 함께 살아온 세월이 끝났음을 알게 된 것이다. 메리의 어깨는 마치 그녀가 혼자 웃을 때처럼 흔들리고 있었다. 메리가 웃고 있든 울고 있든 뭘 하든 간에 존은 메리의 기분을 따질 때가 아니었다. 놓치기엔 너무나 좋은 기회였다. 메리의 머리 위에서 빅토르 위고와 벤자민 프랭클린 등 여러 사람의 흉상이 우뚝 솟아 있었다. 그저 슬쩍 밀기만 하면 그것은 메리의 머리를 강타할 것이다. 그는 밀었다. 너무나 간단했다. 불쌍하고 귀여운 여자, 불쌍한 메리. 그러나 그것은 최상의 것을 위해서였고 존은 그가 한 일에 조금도 죄책감을 느끼지 않았다. 존은 그게 그렇게 쉽게 끝나고 전혀 시간이 걸리지 않아서 더 놀랐다. 만약 그 일이 그토록 쉽다는 것을 알았다면 지난주에 했을지도 모른다. 존은 아주 침착했다. 존은 마지막으로 메리를 애정어린 눈으로 바라보고 난 다음 식당으로 돌아갔다. 존은 커피를 마시고 나서 의사에게 전화를 할 생각이었다. 의심할 여지 없이 의사는 경찰에게 그것이 우연한 죽음이었다고 증명해 줄 것이다. 존은 한 번 슬쩍 민 것 이외에는 거짓말할 것이 하나도 없었다. 존은 메리가 갑자기 움직이는 바람에 흉상이 떨어져 메리가 죽은 것이 틀림없다고 말해야만 할 것이다. 커피는 여전히 따뜻했다. 존은 서두르지 않고 커피를 마셨다. 그는 레티스를 생각했다. 레티스에게 그들이 이제는 확실하게 같이 살 수 있고 시간이 좀 지난 다음엔 결혼할 수 있다고 기분 좋게 전화하고 싶었다. 그러나 만일의 경우를 생각하는 편이 낫겠다고 생각했다. 존은 레티스에게 전화하는 것을 미루기로 했다. 존은 차분한 가운데서도 기쁨을 느꼈다. 그는 그토록 긴장이 풀어진 적도 단 한 번도 없었다. 그것은 해야 할 일을 하고 난 뒤에 만족감에서 오는 것이 틀림없었다. 졸리기까지 했다. 그는 이렇게 졸려본 적이 없었다. 그는 거실의 소파에 누워야만 했다. 이것이 의사에게 전화하는 것보다 더 급했다. 그러나 존은 소파에 갈 때까지 참을 수가 없었다. 그는 식탁에 머리를 기댔다. 그의 팔이 달랑거렸다. 메리와 존의 친구들은 아무도 두 사람의 죽음이 왜 동시에 일어났는지 의심하지 않았다. 그들은 가게가 언제나 난장판이라서 그날 밤 메리가 뭐에 걸렸거나 비틀거리다가 조상을 건드려 그것이 머리에 떨어졌을 거라고 생각했다. 존은 메리가 그렇게 된 것을 보고 슬픔을 가누지 못할 정도가 되었을 것이며 메리가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것을 느낀 존은 그 막막한 상실감을 풀기 위해 많은 수면제를 커피에 넣어 마시고 자살했을 거라고 생각했다. 그들 모두 지난 결혼기념일 파티 때 존과 메리가 함께 죽고 싶다고 말했던 것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었다. 그들은 정말로 그 누구보다도 애정이 깊은 부부였다. 사람들은 메리와 존에 대해서 생각하기만 해도 감상적이 되었고
그들이 함께 죽은 것을 생각하면 가슴이 뭉클했다. 믿을 수 없는 세상에서 그들의 깊고 확고한 사랑만큼 마음을 울리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그들이 원하던 대로 같은 날 밤 죽은 것은 감미롭고도 감동적인 것이었다. 어떠셨나요? 사랑하는 부부지만 서로에게 상처를 주지 않는 차원에서 친절하게 살인을 계획하게 되는데, 참으로 서로의 비극을 맞이하지만 작가의 훌륭한 상상력이 발휘하게 됩니다. 두 부부에게는 상상할 수 없는 비극이 되지만, 반면으로 주위 사람들에게는 부부가 너무 사랑하던 나머지 원하던 대로 같은 날 죽음을 맞이한다는 반전이 일어납니다. 작가 네드라 타이어는 이러한 형식의 작품으로 미스테리 소설로 지금까지도 많이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머리가 띵하네요. 그게 상상력으로 쓰여진 허구의 소설의 묘미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배우자에게 어떠한 친절을 베풀고 계신가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많은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